자, 한 번씩 적어봤죠? 그죠? 예, 이게 적과 안 적과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반은 숙제 내줬지만 하나도 안 적어가지고 오더라고. 자, 수업 시간에 적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원자까지 전자 배치해놓고 원자까지 전자하고 홀전자를 찾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데이터 그 시험에는 봐. 뭐 예를 들어 원자들의 s오비탈의 전자수와 p오비탈의 전자수의 합 B. 알았지? 또 뭐 s오비탈이 꽉 채워진 s오비탈의 숫자와 그 다음에 꽉 채워진 p오비탈의 숫자. 그러니까 이 B들이 되게 다양한 B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전자 배치의 마지막은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이온이라 그러면 NA가 있어요. 자, 그럼 NA의 안정한 이온이다. 그러면 NA가 몇 쪽이냐면 1쪽이에요. 항상 이러한 이온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안정한 이온이라고 표현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1쪽이니까 NA에서 전자 하나 잃는 건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잃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N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Na 플러스는 마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이온도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일 때 안정한 음이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전자를 2개 얻어올 때, 자, 이렇게 전자를 얻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럼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이게 안정한 음이온 O2-로 하는 거예요. 자, 이온의 전자 배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 게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살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수능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보의 원자 모형보다는 현대 원자 모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알았지? 전자 배치를 좀 하고 나서. 자, 그림 가나다는 3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이다. 예, 그렇대요. 자, 그런데 이게 바닥 상태인지 아닌지는 안 나와 있어. 그럼 이 중엔 바닥 상태도 있고 들뜬 상태도 있고. 자, 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거죠. 이게 베릴륨. 그치? 근데 베릴륨인데 베릴륨이 바닥 상태면은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가는 들뜬 상태. 들뜬 상태. 자, 나는 탄소예요. 탄소. 자, 나는 탄소인데 얘는 바닥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전자는 이렇게 아니야. 전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채워줘도 돼. 순서가 따로 결정돼 있지 않아. p오비탈은.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도 되고 이렇게 채워도 되고 관계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나는 바닥 상태입니다. 다. 자, 다는 보자. 질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질소인데 얘는 바닥이 아니라 들뜬 상태가 되죠. 왜 그럴까? 자, 전자가 바닥 상태라면 이렇게 채워져야지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가는 바닥 상태 전자 아니죠. 나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싸움의 원리가 뭐야? 낮은 에너지부터 채워주면 된다 그러는데 맞죠? 자, 그 다음 3번. 나에서 p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의 p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의 에너지주는 같다. 얘랑 같아 안 같아? 당연히 같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같은 맞는 얘기고요. 다 훈투이치를 만족한다. 자, 훈투이치를 만족하지 않죠. 자, 훈투이치 뭐였지? 홀전자가 많을 때 안정하다는 게 훈투기칙이었어. 근데 이 홀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배치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가하고
다가 되겠죠. 예, 가하고 다가 들뜬 상태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5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 요번에는요, 표는 바닥 상태 원자 ABC의 오비탈 가나다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나타내 준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임의의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일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바닥이냐 아니냐.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바닥 상태라 그랬고, A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총 몇 개예요? 전자수를 다 해봐. 몇 개야? 2개, 6개, 5개 싹 다 더하면 몇 개가 되죠? 13개 맞나요? 네. 그러면 13개니까 원자일 경우에 13개가 13번이에요. 그래서 A는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2, 2s2, 2p6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3s2, 3p1 하면 1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B. B는 3번이네요. 알겠죠? 네, 그럼 전자 3개. 전자 3개니까 전자 배치 이렇게밖에 안 돼. 1s2, 2s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C. 2개, 6개, 3개. 11개거든요. 그러면 1s2, 2s2, 2p6 하면은 이렇게 10개. 그지? 자, 그러면 3s1 하면 11개. 알겠지? 자, 그래서 1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두 번째 있는 얘가 힌트가 되겠죠? 3개래요. 그럼 나는 몇 S가 돼야 돼? 나는 S 오비탈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S 오비탈. 자, 이렇게 될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 가나다는 각각 2p, 3s, 3p 중에 하나래. 그치?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알았죠? 그런데 이 조건을 안 읽었네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요거 전자수가 이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 봐봐. 2p, 3s, 3p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1s는 무조건 채워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s는 채워져 있고 2s도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전자 배치를 보면 1s, 2s는 채워져 있고 2p죠? 2p6, 3s1. 그러니까 2p에서 3s, 3p 중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6개 채워져 있네. 그 다음엔 2개, 3s2, 3p5가 돼야죠. 3p5.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가는 몇 s가 돼요? 가가 3s가 되고요. 나는 2p가 돼야 되고, 다가 3p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B도 1s2, 2s2도 채워지고, 그죠? 그 다음 2p에 몇 개 채워져? 3개 채워지고. 그럼 나머지는 3에서 3p가 빵빵이겠지 뭐. 자, C 1s, 2s. 그 다음엔 2p서부터 2p6, 3s2에 3p 3.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비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 안 읽었던 게 뭐만 읽었어요?
각각 얘네들 중에 하나라는 건 안 읽었지.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1에서 2에서는 다 채워놓고 가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앞에는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P, 3S, 3P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먼저 1번. 다는 3P 오비탈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엔 B. 자, B는 3죽이다. B 보니까는 껍질이 2죽이, 2개밖에 없죠? 그래서 2죽이다. 자, 3번 홀전자 1이다. A는 자, A는 홀전자가 P오비탈에 5개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알아봐야 돼요? 1이라 봐야죠. 자, C의 원자가 전자는 3이다. 자, 원자가 전자는 항상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라 그랬죠? 그럼 5개가 되는 거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C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다. 자, 뭐라 그랬어요? 오비탈 수를 물어봤습니다. A. 자, 세알아 보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 수는 9개. 자, 그 다음 C죠. C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냐면 바닥 상태니까 각각 채워져 있어요. 이제 3개가 P오비탈에. 그래서 동일하게 9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때 A와 C는 전자가 되는 오비탈 수가 같다가 맞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제발 좀 풀어오세요. 됐죠? 자, 봅시다. 이번에는 7번째 얘기인데요. 7번째 얘기는 이제 주기율이라는 거예요. 주기율. 자, 주기율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주기라는 뜻이 뭘 뜻하는 거냐면 반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역사예요. 역사인데, 자, 봐봐. 자, 처음에 주어지는 게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의 세쌍원소설입니다. 세쌍원소설. 이 데베라이너 세쌍원소설은 뭐냐면, 데베라이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3개를 묶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알았지? 그래가지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원소들은 호돈소 물질들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눌렌지라는 사람의 옥타브설은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선 이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부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 멘델레프는 그 당시는 63종, 지금은 118종? 113종? 뭐 이럴 거예요. 잠깐 보여주면, 이거 봐야지. 118이네요. 되게 다양한 그런 원소들이 있어요. 지금은 118종입니다. 근데 발견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은 발견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별의별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프랑켄슈타인륨, 이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같다. 99번. 이제 아인슈타인륨.
맞지?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63종이라는 얘기는 별로 한 절반 정도밖에 발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멘델레예프는 얘들을 원자랑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 원자랑 순을 배열한 건 듈렌즈도 똑같이 원자랑 순을 배열했으니까 별 의미가 역사적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 멘델레예프의 그 역사적 의미는 빈자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칸을 냅둔 거야. 예를 들어 봐. 자, 지금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잖아. 그치?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발견되지 않았어. 근데 멘델레예프는 여기다 빈칸을 냅두고, 이제 63종을 쭉 나열하다가 빈칸을 냅두고, 야, 이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야. 앞으로 발견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예상을 하는데 그 예측이 나중에 실제로 발견되고 나서 이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거하고 값을 갖다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래요. 뭐 녹는 점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 멘델레예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알았죠? 하지만 지금의 주기율은 모줄리라는 사람이 주기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줄리라는 사람은 원자 번호순으로 쭉 나열하게 되고, 그 원자 번호순을 나열하게 되면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화학적 성질이 되풀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의 주기율의 시작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모줄리의 주기율이. 자, 그래서 현대 주기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하고 조기 뭔지는 여러분들이 고1이니까 중학교 때 배우죠.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자, 족입니다. 족. 자, 족은 원자과 전자. 자, 족 세로죠. 세로.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는 최외각 전자. 알겠지? 자,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는 같은 말이나 몇 쪽만 다르다. 18쪽만 다릅니다. 알았어요? 18쪽. 그래서 이 18쪽은 영족 기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영족 기체다. 그럼 원자과 전자는 0개 있다 이 말이에요. 최외각 전자는 8개인데 원자과 전자는 0개야. 왜 0개라 그랬냐면 이게 비활성 기체거든요. 자,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고 안정한 기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비활성 기체들이 왜 반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지만 맨 마지막 껍질에는 8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 껍질에는 전자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 전자가 있어야지만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애는 바로 0개, 없다. 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원자과 전자 0이 되는 거고, 맨 실제적인 바깥 껍질은 8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왜 영족과 18쪽이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알겠죠? 18쪽 빼놓고는 17쪽 7개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쪽 1개, 2쪽 2개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자과 전자는 뭐를 결정해주는 전자냐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예요. 자, 그러면 동족이래요. 동족. 자,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죠. 동족. 자, 동족은요, 영어로 family입니다. family. 자, 그럼 얘는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도 동족이지만 영어 보니까 family야. 같은 가족이라 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봐봐요. 1족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 자, 얘네들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럽니다. 그럼 알칼리 금속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네요. 알칼리 금속. 자, 이 알칼리 금속은 이 알칼리라는 이 단어에 이 물질의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칼리가 뭐를 알칼리가 하는 줄 아세요? 물에 잘 녹는 염기라고 써놨지? 자, 물에 잘 녹는 염기래. 자, 그럼 해봐. 알칼리 금속이래. 그럼 알칼리 금속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죠. 예, 그래서 뭐 녹는다기보다는 물과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래 놓고는 염기성을 띱니다. 반면에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러는데 이 알칼리 토금속에서 이 토가 뭐냐면 흑토자야. 알았지? 흑토. 그래서 알칼리, 염기성을 띠는 건 맞지만 흑토를 쓴다는 얘기는 어디에 많이 있다는 뜻이냐면 얘는 토양에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땅이죠, 땅. 흙에 많이 있는 그러한 원소라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뭐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비활성 기체는 했었죠. 18쪽의 비활성 기체. 얘네들이 이제 이름이에요. 패밀리 이름. 그 다음에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그럽니다. 할로젠.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와 같은 족, 다시 말하면 원자과 전자가 같은 이러한 원소들은 화학 작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걸 동족 원소다.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 가로. 자, 가로는 말이야 전자 껍질수로 의미해줘. 알았어? 가로. 주기는 전자 껍질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일주기야. 껍질이 하나 있어요. 이주기예요. 껍질이 2개 있고요. 3주기면은 껍질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1주기, 2주기, 3주기 하면서 껍질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껍질 수는 뭐와 관계가 돼 있어? 원자 반지름과 관계가 돼 있는 거지. 알겠어요? 원자 반지름과 관계돼 있다. 그러니까 같은 족일지라도 주기가 달라짐에 따라 이제 반지름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주기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를 순서대로 외우냐? 예, 그것도 먼저 중요하죠. 알았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2주기 14조 뭐죠? 자, 3주기 17조, 3주기 2조, 자, 2주기 13조. 이런 식으로 딱 했을 때 머릿속에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또한 자, 우리가 그만 전자 배치했었죠. 자, 전자 배치 A라고 하는 애는 1s2, 2s2, EP2고요. B는 1s2, 2s2, EP6, 3s2야. 그제? 그럼 이거 해놓고 여기서 몇 주기 몇 주기인 걸 찾는 거야. 자, 몇 주기에 일단 2주기. 왜 2주기지? 껍질수 2개잖아. 그제? 몇 족? 원자과 전자 찾았지? 14족. 자, 2주기 14족이니까 뭐예요? 탄소.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자, 그 다음 얘 몇 주기예요? 3주기네요. 맞죠? 3주기에 2족이네요. 3주기 2족.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알았니? 아직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과 갈 거 아니야? 문과 갈 사람 있어? 뭐 문과 갈 사람이면 얘 화학원을 듣진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과적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맨 처음에는 이 단원이 되게 쉬운 단원인데도 문제가 안 풀리죠. 뭐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모르는 문제.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뭐 단원이 아니라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면 제일 어려운 거지. 너 이거 왜 몰라 그러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자기한테는 모르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야, 넌 2단원인데 이것도 못 풀어? 예, 못 풀어요, 모르면. 맞죠? 야, 이거 3단원인데 이것도 못 풀어? 못 풀어. 모르니까. 많이 알면 쉬운 문제가 되고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많이 알고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안 풀리는 문제를 여러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킬러 문항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못 되지. 어떻게 킬러 문제가 되겠어? 킬러 문항이 되겠어? 알면 다 푸는 문제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런 단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기율은 전자 배치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맞죠?
전자 배치 보고 몇 쪽이 몇 쪽이냐. 아니면 몇 쪽이 몇 쪽이는 걸 통해서 전자 배치도 또 전자 배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분류를 좀 하는데요. 자, 분류까지 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로 나눠집니다. 자, 이번에 원소의 분류인데요.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1이라고 돼 있고 여기 2라고 돼 있고요. 여긴 3이고 12고 얘가 13이고 얘가 18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전형 원소는 여기가 전형이에요. 이 파트가. 이쪽이 전부 다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전인데, 자, 우리는 당연히 무슨 원소를 배웁니까? 전형 원소를 배우긴 하지만, 뭐, 전이 원소는 여러분이 대학교 가시면 배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건 볼게요. 자, 전형 원소 1족하고 2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에 18족입니다. 얘들은 같은 족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같은 족에서. 그지? 그래서 1족은 알칼리 금속,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금속들이에요. 다른 거 말고, 이거 전부 다 금속. 자, 자, 얘들 금속입니다. 금속. 자, 금속을 보게 되면 이 금속 있죠? 자, 금속은 이렇게 전자를 잃을 때 그 개수가 결정돼 있어. 전형 원소는. 1족은 하나만 잃어. 2개 잃는 게 2족이에요. 알았죠? 1족은 하나, 2족은 2개만 잃어. 2족이 절대 하나 잃을 수 없어. 하나 더 잃어야 돼. 혹은 1족이 2개를 잃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진 않아. 무조건 하나를 잃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지. 자, 거기에 반해서 전이원소. 전이원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 알았어? 하지만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3족에서 12족까지를 전이원소라 그럽니다. 그럼 이 전이원소의 특징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금속이 전자를 잃는데 아까지 1족이 몇 개 잃는다 그랬죠? 하나 잃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전이원소는 한 가지 원소가 전자를 하나도 잃을 수 있고 2개도 잃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구리 보이죠? 이게 대표적인 그런 전이 금속들인데, 구리는 플러스 1가도 있고 플러스 2가도 있어요. 자, 마치 철이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를 갖듯이. 이거 둘 다 안정한 이온이야. 둘 다 안정한 이온이고. 알았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애가 전이 원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화학원은 굉장히 화학의 기본적인 기본도 아니고 그냥 그 화학 전체 내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맛도 안 보여주고 살짝 이렇게. 이게 화학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야. 그러니까 화학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는 뭐 발가락의 때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더 어려운 거를 이제 대학 가서 배우겠죠? 배워. 화학을 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잘 모르는구나. 모든 전공, 수학 전공 빼놓고는 화학을 다 배워. 알았지? 그러니까 화학은 난 때려 죽어도 못해요. 그러면 저 경영학과 가면 돼. 알았어? 그 정도로 이제 화학은 모든 전공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초 그런 과학이에요. 자, 됐죠?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열심히 배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로 전형 원소를 다룹니다. 아까 얘기했죠? 1번에서 20번까지 전부 다 전형 원소야. 알았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자,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금속과 비금속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금속과 비금속. 자, 제가 이렇게 대충 주기율표를 그렸는데요. 보세요.
13에서부터 쭉 대각선으로 대충 내려가. 직선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 금속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있는 애들 비금속이라 그럽니다. 자, 물론 자, 여기 수소 비금속이야. 알겠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자, 나머지는 금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속하고 비금속에서 이 금속의 성질을 좀 보는데, 금속은 말이죠. 첫 번째 광택이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요. 자, 비금속은 광택이 없어요. 알겠죠? 자, 전기하고 열전도성 잘 통합니다. 금속은. 거기에 반해서 비금속은 안 통해요. 알았어요? 안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속은 녹는 점과 멜팅 포인트, 볼링 포인트,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알았죠? 그럼 25도씨에서 거의 고체로 존재합니다. 다 고체라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니까. 액체로 있는 애 하나 있는데 뭐 있지? 여러분 잘 아는 거 수은. 그지? 수은은 이제 액체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물리적인 성질이야. 그치? 자, 화학적 성질.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금속들은 양이온을 이루는 거야. 그 밖에 알아둬야 되는 상식. 자,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내놔요. 이건 누구도 안 가르쳐줘.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언제 배웠냐? 중학교 때 배워. 알았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여러분 지금 고1이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이거 배워서 안 배워서 금속과 산의 반응 배우잖아. 그지? 다음 요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금속 산화물이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을 띱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산화 나트륨이야. 그래서 산화 나트륨이 물이 들어가면 뭐가 되면 NaOH가 돼버리죠. 알았어? 그럼 NaOH가 되면 이 NaOH는 염기를 띠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비금속 여기까지 했죠? 비금속은 멜팅 포인트가 볼링 포인트가 낮아요. 왜냐하면 비금속들은 전부 다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야. 알았지?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요. 자, 그리고 25도씨에 그러다 보니까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다양하게. 뭐 기체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자, 이건 물리적 성질. 자, 이번에 화학적 성질. 얘는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럼 전자를 얻기 쉽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걸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지 금속 산화물이 염기성이잖아.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띱니다. 알겠어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금속 산화물이 이산화탄소거든. 자, 이산화탄소 물에 녹으면 탄산이야. 탄산? 그러면 얘 뭐야? 산성.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 산화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녹았을 땐 산성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적어도 원소를 보고 나서 자, 수소예요? 그럼 비금속. 리튬이네요? 그럼 금속. 알루미늄 금속. 인이네요? 비금속. 이렇게 구분은 가능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이 봐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았죠? 앞으로 이제 화학 공부할 때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저랑 뭐 12월까지 해서 일단 O2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1월달 가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커리를 이용해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같이 좀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서 명칭을 정했는데 실력 완성반이래. 그래, 필요는 해. 그지? 니들 실력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도 좀 하세요. 요거. 예?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어서 할 텐데 그 전에 숙제를 좀 해오세요. 숙제가 어디가 숙제냐면 여기까지가 숙제겠죠, 뭘. 안 그렇습니까? 풀어와서 좀 여유 있을 때, 자, 봐. 11월 중순 되면 기말고사 대비해야 돼. 맞잖아. 그러게 여유 있을 때 조금 여러분들의 화학 원을 신경을 써. 어차피 화학원 반복은 하겠지만, 그치, 하겠지만, 여유 있을 때 화학원 좀 하고, 11월 중순 되면 여러분들 또 뭐 바쁘게 화학원도 하고, 막 내신도 하고 바빠질 거야. 알았죠? 그 전에 선생님이 좀 쉼 없이 계속 진도를 나갈 거예요. 예.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